직장인들은 치열한 야생 현장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주차장에만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메리츠 다이렉트 주행거리 할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지금 꿈꾸고 있다면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사진작가, 소설가, 시인. 골라 잡는 꿈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출판 편집자, 북디자이너, 카피라이터, 번역가, 자유기고가. 21년째 한결같은 길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아무나 따라잡을 수 없는 최고의 배움터. 내 꿈을 향한 첫 번째 클릭.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어쨌든 간에 그럼 소크라테스가 과연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길래 잡혀가서 사형까지 당했는지를 갖다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제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대화편 가운데 향연이라는 중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연의 이야기를 할 건데 역시 이 내용도 보면 이제 술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아가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당대의 실제 극작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뭐 그 일종의 경연대회, 나는 가수다 뭐 이런데 나는 뭐 희곡 작가다 이런 데 나가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승 기념 축하연이 열리는데 거기에 소크라테스가 초빙을 받아서 서로 술 먹고 떠드면서 했던 얘기를 담은 게 향연이란 대화편이고 하룻밤에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크라테스를 포함하여 약 6명 정도의 연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날 토론의 주제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혹은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랑의 신이라고 알려졌던 게 에로스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 신 혹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담은 대화편이죠.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이때 했던 연설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좀 이제 그 신적인 기원을 찾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원래 사람들은 2인 1조였어. 몸은 하나로 2명이 한 몸뚱이에 붙어 다녔었는데 그러면 힘이 너무 세니까 제우스가 열받아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다니고자 하는 어떤 여정이다 하는 이런 낭만적인 얘기도 나오고 하는 대목이 이 대화편에 실려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연설 중에 아까 말했던 아가톤이라는 극작가가 연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가톤이 굉장히 글도 잘 쓰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명성도 높은 사람이고 말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죠. 아가톤의 연설 내용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사랑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로스야말로 이 세상에서 신계를 포함한 이 모든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용기가 넘치는 가장 위대한 존재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서 칭송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가톤이 이 칭송을 끝나자마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야, 대단하다. 역시 아가톤 짱.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위기가 예, 술 먹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저 멀리 독실이가 손을 들면서 나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는데도 불편하지 않던가요? 불편해요. 네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고 소크라테스가 왜 싫어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최 사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저 구석에서 소크라테스가 손을 들고 일단은 바로 공격하진 않고요. 일단 칭찬은 해줘요. 그러니까 독실이도 칭찬은 좀 해주세요. 아셨죠? 네, 반박하기 전에. 생각해보면 독실이는 그런 게 없구나. 그런 게 없어. 립 서비스가 없어. 네. 립 서비스로 이제 아가톤의 연설을 칭찬을 해준 다음에 왜 가운데다 뒀는지 알 것 같아. 양쪽에다 지금. 소크라테스 특유의 논박술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 학계 전문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엘렌코스라고 불러요. 히라버 원어로 엘렌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뭐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뭐 논박술, 뭐 반박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 일단 논박술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특유의 논박술이 시작이 되는데요.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은 항상 상대방의 어떤 의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가톤이 분명히 에로스 신이라는 것, 즉 사랑의 신,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진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진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조금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논리적인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소크라테스의 빙의 돼서 이거 원래 독실님이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소크라테스의 빙의 돼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랑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사랑이라는 건 항상 어떤 대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이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사랑한다는 것 맞습니까, 독실님?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말릴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목적어가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대상을 지니는 것인데,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은 보통 좋은 거겠죠? 그렇지. 그렇죠? 뭔가 계속 낚이고 있는 기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혹은 좋은 것이라고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 아 이거 되게 후졌네 쟤 되게 못생겼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진 않죠. 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말인 겁니다. 뭐 어쨌든 네. 역시 기독교는 제가 당할 수가 없는데 이게 종교의 힘입니다만 어쨌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소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건 그게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혹은 이뻐 보이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까지 되셨습니다. 이제 낚였습니다, 여러분은.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게 내 안에 있으면 안 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떤 사랑하거나 혹은 욕구하는 대상은 필연적으로 나한테 없는 거여야지 그걸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한테 이미 그게 있으면 굳이 그걸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나한테 있는 건데. 내가 어떤 것을 욕구한다고 합시다. 네네. 물을 먹고 싶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물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수분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지금 소크라테스가 한 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아까 좋은 거를 사랑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둘 다 막 반박을 하고 싶지만 반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반박을 해? 맞잖아. 사랑하니까 좋을 수도 있죠. 역시 유부남은 생각의 폭이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좋아함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그거는 근데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그 순환의 오류가 빠지니까. 아니지 사랑하니까 좋아한다. 그 말대로 순환의 오류에 빠질 것 같고. 그렇다면 왜 사랑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은 나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건 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자신과 닮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렇긴 한데 실제로 나한테 결여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 내가 완전체야. 성적 욕망을 사라지게 만들었어. 나는 거의 석가모니에 가까워. 그러면은 이성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게 좀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남녀 간의 애정 감정이나 이런 거랑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희망하는 거, 추구하는 거, 욕구하는 거의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럼 에로스도 그런 거였나요? 예, 희망하고 욕구하는 거의 신이었나요? 예. 그러니까, 일단 오케이. 예. 그래요. 네. 예, 어쨌든 소크라테스의 유일한 어떤 카운트 파트너인 독실이를 상대하려니까 제가 힘드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건 그게 좋은 거거나 아름다운 거여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좋아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건 뭐냐면 그게 나한테 없으니까 나한테 결여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렇죠? 추구하는 거고 욕심이랑 좀 가깝네요. 욕망. 네? 예, 욕망이나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면 에로스라는 사랑의 신은 아름답거나 훌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성상 자기한테 없는 것을 추구하는 건데 추구하는 것은 아름답거나 훌륭한 것이어야 돼요. 따라서 에로스라는 신은 자기 스스로 아름답거나 훌륭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사랑하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라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이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랑 독실이를 죽이도록 합시다. 근데 왜 소크라테스가 욕을 먹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러니까 잡혀갔다. 예, 국정원에 끌려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뭐 자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과정이 뭐냐면은 아가톤이 에로스에 대해서 뭐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지금 한창 동안 떠들어놨어. 그래서 에로스 짱이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논박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아가톤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이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스텝을 딱딱 밟고 났더니 앞에 내가 처음 아가톤이 했던 말이랑 마지막에 유도된 말이 완전 모순 관계가 나오죠. 귀류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아가톤이 자기 말을 어버버버버 하게 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루어졌을 때가 정말 한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를 들면 최대한님 오늘따라 되게 멋있어 보이시네요, 이 말 한 거에 대해서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멋있다고 하려면 하면서 멋있음의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고, 뭐 피부 톤부터 시작해서 헤어스타일과 여기 거뭇거뭇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거죠. 그거는 당신이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불만일 수 있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소크라테스를 철학에서는 칭송하지. 근데 그게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그 내용을 들어보면 현대인의 감성이 맞지 않는 거야. 또 오류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전제들이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냐면은 그 형식을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화의 전개 방식 혹은 그렇지. 형식, 논리, 그를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전개시켰다라는 그 사람의 형식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 사람이 철학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컨텐츠를 자꾸 물고 늘어지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이제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의 형식을 좀 학자들이 거의 200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이거는. 예, 2000년 동안 연구한 거고 너무 연구가 많이 된 건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소크라테스는 절대로 자기가 어떤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려는 패턴을 보이지 않고요. 항상 질문만 던집니다. 질문. 근데 그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전개해 나간다면 패턴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일단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되게 해박하다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용기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고 알려진 장군이 있어. 혹은 절제라는 덕목에 대해서 잘 안다고 알려진 사람이 있어. 그런 유명인을 찾아갑니다. 여기서는 아가톤이 걸린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엄청 멋있게 떠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알려진 상대방을 찾아가서 그 당신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는 사랑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고요. 또 저희가 이제 소크라테스 편에서 에우티프론이라는 대화편 다룬 적이 있을 거예요. 다뤘었어요. 거기서는 질문이 뭐였냐면 이제 경건함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독실하게 신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요? 라고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래서 이 질문들을 잘 따져보면 사실은 일종의 윤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어쨌든 그게 도대체 뭐요? 라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러면 상대방이 이 미끼에 걸려들죠. 그래서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혹은 절제란 이런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절제란 A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럼 소크라테스는 일단 A를 놔둬놓고요.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상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또 다른 명제들은 B, C, D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추론을 해나가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B, C, D 같은 명제들을 추론을 하다가 보니까 결론이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A랑 모순이 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제에 대해서 나는 절제 혹은 사랑이 A라고 생각해 라고 확신하고 있던 대화 상대자가 굉장히 당황하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거를 뭐 전문 용어로 이제 아포리아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벙 찌는 겁니다. 대답을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막 일부 대화편 중에는 상대방이 막 도망가기도 하고 가서 뭐 신고하겠죠, 그렇죠? 얘 좀 잡아가라고. 미친놈이다. 근데 아까 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어라고 하는 거에 가치적인 게 들어있고 그냥 말 그대로 사실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처음에 발제를 했던 사람은 가치적인 거로서 사랑은 정말 뭐 정의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지 보라 하면서 칭송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적인 거로 접근하면서 이제 깬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분도 처음에 발제한 분도 사실은 사실 명제로서 이야기를 하고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한 거였었나요? 근데 독실이가 가끔 진심으로 붙다 보면 철학 천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근데 결론적인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복잡한 문제긴 한데 소크라테스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다 가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들은. 그래서 그 사회 혹은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절제나 경건함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훌륭함의 덕목들이었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절제나 사랑 혹은 뭐 경건함에 대한 정의를 묻는 것은 사실은 가치관을 묻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관에 대해서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처음 알고 있던 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걸쳐서 상대방이 소위 말하는 이제 무지의 지라고 그래요. 아, 내가 몰랐던 거구나, 이거를. 나는 기존에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게 소크라테스와의 어떤 논박 과정, 논박술에 쭉 가다가 보니까 아, 이게 아니네? 내가 뭔가 엄밀하게 검증된 알은 아니었네, 내가 알고 있는 게를 깨닫는 과정이라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은 당시에 유행했던 대화의 기술과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당시 아테네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 잘하고 웅변 잘하고 연설 잘하면 엄청나게 출세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이 성행을 했죠. 학원 과외가 성행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이 초빙이 돼서 말 잘하는 방법, 그리고 뭐 그 대화라고 할까요? 뭐 수사학이라고 하죠. 수사학이라는 기술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대화편 고르기아스에 보면 유명한 소피스트였던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르치고는 어떤 기술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르기아스는 자기가 변론술을 가르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웅변하는 기술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혹은 내가 의도하는 바를 상대방이 진실로 믿도록 현혹시키는 기술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치는 거네요. 그렇죠, 약 파는 기술이다. 이거를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방적인 주입을 위한 기술인 거고,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이라는 건 이런 형태의 일방적인 설득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이 사람의 의도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를 이 사람한테 믿도록 만들거나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의 핵심을 갖다가 스스로 끄집어내고, 그 끄집어낸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일종의 검증 정찰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에 대해서 논리적인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자기 신념 체계를 좀 반성해보는 작용을 하도록 만드는 게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땐 이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화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정할 수 있다는 거지. 두 명의 주체가 서로 자신의 주장을 얘기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을 일반적으로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어떻게 했냐면은 상대방이 한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장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이상적인 대화라는 것은 그런 모습을 하고 그렇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상적인 측면의 한 일종의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역사상 최고의 대화꾼이라고 할 만합니다. 일단 일종의 그 미끼를 던지는 솜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항상 초반에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냐면,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나는 잘 몰라.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가 한번 나한테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지 않을래? 네.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화 참여자들 간의 평등한 관계를 이 발언을 통해서 저는 확보한다고 생각을 해요. 즉, 내가 먼저 고백을 하는 거야. 나는 이거 잘 몰라. 난 무식해. 그러니까 자네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게 하면서 어떤 위계 질서에 대한 그 장벽을 완전히 없애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잘하는 거는 경청하는 겁니다. 내 주장을 막 설파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집요하게 상대방의 주장을 어디를 물어뜯을 수 있을지를 갖다가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종일관 경청하는 장면만 나오다가 그걸 통해서 질문을 하다가 결국엔 상대방이 열받아서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성격 되게 이상하네요. 너도 이상해. 소크라테스가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없어요? 그건 이제 그 나중에 플라톤 편에서 따로 다루기로 합시다.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대화의 어떤 모습으로서 이제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내가 잘 듣고 이해해서 또 다시 질문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생산적이지는 않네요. 뭔가 그 나는 눈덩이를 이렇게 보냈어.
근데 저쪽에서 그걸 탁 깨서 부셔. 그럼 뭔가 새로운 정보를, 그러니까 얘를 깨닫게 하는 거 있겠죠. 너가 아는 것이 진실은 아니야, 진리는 아니야. 그것까지는 있겠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다 파괴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다니다 보면 내가 어렵사리 초안을 계획안을 만든 거야.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같이 얘기해보자 딱 내놨더니 이걸 까는 사람이 있어. 독실이가 있는 거지. 이거 왜 잘못됐고요? 왜 잘못됐고요? 그러면 발전이나 생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가? 일단 그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러한 방식의 대화가 도대체 어떤 의미 혹은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소크라테스의 이런 논박술이라는 방법은 사실은 이후 서양 지성사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감을 주었고, 일종의 학문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이상적인 모델처럼 칭송받고 있는 모델이긴 하죠. 내부에 있는 모순을 끌어내는 건가요? 예, 계속 질문을 던지고 뭐 이런 자세들,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그런데 그럼 과연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대화의 가치가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 대답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적인 성숙이죠. 지적인 성숙. 즉 내가 어떤 알물, 여러 가지 종류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상대방을 통해서 일종의 시험대에 올려놓는 거, 검증해 볼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검증의 장? 검증의 장?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책으로 하는 공부는 연약한 몸짓에 불과하지만 대화라는 건 가르침과 실전 연습을 한꺼번에 제공한다. 마치 칼싸움을 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아이디어들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또 나를 더 높이 날려서 이렇게 고양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디펜스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내가 주장하는 바를, 그러니까 논문 발표 같은 걸 할 때 교수님들이 읽고 나서 공격을 시작해요. 또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해? 이거 정말 이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방어해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비판들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문을 검증받는 과정,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러한 방식의 어떤 그 소크라테스적인 대화 같은 것도 사실 이걸 잘 보여주죠. 그 참여자가 과거에 알고 있던 게 뭔가 100% 확실한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뭔가 검증받을 요소가 있고 또 보충해야 될 요소가 있는 거구나 정도까지를 깨닫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소크라테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교수님을 이길 수가 없군요. 근데 모든 어떤 논문을 갖다 내도 전부 다 내가 깨지고 그렇죠. 다시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성과를 반드시 발생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성과나 이익보다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이 인생에 더 많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이겠지. 그러니까 과정 얘기가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리? 혹은 뭐 참된 지식? 혹은 좀 검증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 검증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물론 개인적인 머리에서 이렇게 창출되는 것처럼 얼핏 보기엔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런 대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즉 공동의 탐구 과정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된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얘기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강 선생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리가 잘 되긴 하는데 정리 좀 해주시죠. 정리 한 가지 더 얘기하긴 해야 됩니다. 예. 한 가지? 네네. 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측면, 이런 대화의 두 번째 측면 중에 하나는 사실은 실천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소크라테스 대화편 같은 경우에 보면 각 인물들, 이 캐릭터들이 사실은 어떤 도덕적인 개념들이랑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였던 에우티프로는 경건함이라는 어떤 덕목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가토는 어떤 사랑이라는 덕목과 연결이 되어 있고, 즉 그 각각의 인물들이 도덕적인 개념이랑 사실은 거의 일심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도덕적인 개념에 대해서 검증하고 시험하는 건 뭐냐면 사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검증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검증하는 게 뭐냐면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 개념의 본질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사실은 자기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과정이고 윤리적인 성찰의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디로 나아가냐면 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까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 사소한 대화 하나가. 그러니까 독실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어떤 지적 발전과 윤리적 성숙이 독실님의 어떤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 독실이를 죽이도록 합시다. 그러나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이 짓을 하다가 잡혀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오늘날 얘기로 빨리 점프를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이렇게 고대의 작가들에서 등장하는 대화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추적을 하는데 이 이후 얘기는 제가 다 건너뛸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건 3시간 넘게 할 수 있는 분량에 다 빼고 그럼 이제 오늘날로 넘어와 보도록 합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책의 저자가 다소 보수적인 혹은 이제 꼰대스러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주변에 대화를 회피할 수 있는 장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라던가 스마트폰,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혹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음향 장비들, 이어폰 같은 것들, 비디오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블로그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블로그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완벽하게 일방향적으로 내 얘기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 아닌가요? 그렇지. 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매체들의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평소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작가는 그렇지 않다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 독백만 싸지르고 쉽게 얘기하면 독백하듯이 자기 얘기만 꺼내고 더 이상은 교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작가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에서의 대화를 그렇죠? 이상적으로 해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디어가 우리가 대화를 직접 하지 않고도 마치 대화를 한 것처럼 여기게 해주는 대화의 대용품들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토크쇼죠. 바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구경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대화하는 장면을 구경을 하고 계신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TV를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역시 오락 프로들이 토크쇼들이 많이 진행이 되죠. 그렇죠. 이 작가는 또 미국 작가라서 미국은 또 토크쇼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쇼 뭐 이런 쇼들이 많은데 그걸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 처한다면 팟캐스트도 사실 다 마찬가지죠.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팟캐스트 같은 매체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종의 대화 대용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날 점점 만연해지고 있는 분노 혹은 혐오의 정서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작가에 따르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내가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내고 너무나도 귀를 차단하고자 하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죽었다면서요. 네? 소크라테스가 계속 비판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도망도 가고 고발도 해서 실제 그래서 사형을 당했다면서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어쨌든 이 작가는 현대 사회에 좀 더 방점을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문화라든가 우리도 좀 이거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물론 내 의견과 반대되는 관점이 게시판에 자주 올라올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난 남자인데 여성에 대한 가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고 칩시다. 제가 아닌가요? 네네. 근데 어떤 여자들이 나를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라고 몰고 간다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죠. 그렇죠? 화가 날 수 있습니다만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먹였으니까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이런 관점으로 가고 그리고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보면 사실은 화를 내는 순간 대화 자체가 완벽하게 차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아예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얘기는 그거지. 미디어의 발전 아니면은 다채로운 우리가 즐길 거리가 많아지는 것들, SNS의 발전, 이것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에서의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거나 자신의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와서 이제 화내는 거 자꾸.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항상 좀 화가 나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예, 스스로는 굉장히 신념이 있고 정의감이 넘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이 대화하기가 제일 어렵죠. 무슨 얘기만 하면 화를 자꾸 내시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심해진 집단이 있는데 광신자 집단들입니다. 오늘날 좀 우리 사회, 현대 사회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IS 집단이라든가, 그래서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극단적인 광신도들, 그러니까 단순 논리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또 정치적인 이유로 아예 대화가 없어지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나치라든가 스탈린 체제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모든 대화를 감시하고 사찰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대화를 감시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비판 같은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런 거는 모든 독재자의 꿈인 것 같아요.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갖다가 어떻게든 틀어막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자꾸 엿보고 싶어 하고 감시하고 싶어 하고, 이런 건 어떤 독재자들의 본능이 아닌가 하는 건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잡혀갈 수도 있나요? 종합을 해보면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학자의 이야기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존 로크라는 이 사람은 이제 1920세기 학자예요. 18세기 학자가 아니라. 존 로크라는 학자가 우리 사회는 지금 자폐증 사회 혹은 자기중심적 사회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현대 기술의 발달이 대화의 확장을 가져온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라든가 이런 매체들 속에서 두서없는 혼잣말 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어요. 저희가 북페어에 태어나서 처음 와봤고 정자 때 이후로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저 바깥에 나가보시면 저희가 디지털 북페어입니다. 온갖 최신 매체들이 지금 가득하죠. 그렇죠? 태블릿 PC에서부터 전자책에서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전자매체가 한 5대 되거든요. 어쨌든 저도 아주 좋아하는데, 마지막 토론거리 혹은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할 거리를 제가 가져왔어요. 과거에는 이제 그러니까 책이라는 매체가 일종의 정보 교환이나 대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사실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 등장한 미디어, 대표적인 어떤 인터넷 도구들이라든가 SNS 도구들이라든가 이런 전자책이라든가 이런 매체들, 휴대폰, 제일 큰 게 이제 스마트폰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매체들이 과연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매체가 될 것인가? 혹은 아니면 우리를 오히려 더 고립시키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게 만들고 좀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 교류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되는 거군요. 나는 근데 마지막에 저작의 스탠스가 너무 꼰대여서 굉장히 불만스러운데,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저자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이미 자기한테 정답이 있어. 어떤 정답이냐면 아날로그적인 방식에서의 대화라는 것을 이상향으로 설정해 놓고,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니까 다양한 매체들, 미디어들 이런 것들이 제공하는 거에서 대중들이 허수아비처럼 보이는 것 같아. 많은 저자들이나 아니면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주 쉽게 취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중은 나약하다라는 방식을 많이 취하게 되거든요. 대중들은 이리저리 휩쓸릴 것만 같이 보인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 대중들 한 명 한 명, 대중이라고 우리 뭉쳐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그 한 명 한 명을 만나 놓으면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도 있고 자신의 생각도 있고 너무나 다채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무리 미디어가 많고 라디오가 있고 TV가 있고 SNS가 있다고 해서 아날로그적인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대화의 여러 가지 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게 되거든요. 더 주체적으로 설 수도 있고, 너무 대중을 어리석은 존재라는 전제,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방식에서의 대화라는 것을 이상향으로 삼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결론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SNS, 카톡을 통한 대화,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통한 자신의 글을 남김이라는 것도 그것만 한정해서 보니까 이상해 보이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그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싸이월드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아이디어 교류 같은 활동이 그렇지. 분명히 오히려 촉진될 수 있는 매개다, 이런 얘기죠. 개개인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개인을 무시하고 대중이라고 퉁쳐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시민의 교양. 이건 제 책 이름입니다. 네.
저는 또 들으면서 사실 계속 궁금한 것들이 생겨났어요. 어쩌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책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쪽을 치우쳐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비슷한 궁금함과 약간의 불편함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저자가 앞부분에서 취했던 태도와 뒷부분에서 취한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대화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이상적인 대화가 무엇인가가 지금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아까 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굉장히 바람직한 남자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소크라테스가 깨고 싶었던 거 있죠. 그 대화 있죠. 그거는 자기의 삶의 정수를 누군가 표현했을 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대화는 원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근본, 나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내가 뭘 믿는지도 잘 모르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심사숙고를 해보고 이거의 정수를, 나의 삶의 철학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 딱 올려놨을 때 그거에 대한 검증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거는 원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현대에 와서는 정말로 그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은 오히려 그걸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옛날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너무나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공개적으로 반박이 가능하니까 저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SNS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 SNS라든가 어떤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반대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뉴스에서 어떤 사건을 전해주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면 또 몇 가지를 뽑아서 보여주거든요. 전 그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나 그 프로듀서라든가 그쪽에 어떤 데스크의 생각이 너무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에 1000건의 의견이 있고 이쪽에 2건의 의견이 있는데 두 개를 뽑아서 보여주면서 마치 대등한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반대로 개개인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전달되기 쉬운 시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때랑 다르게. 오히려 지금의 세상이, 내가 트위터에 하나 글을 올리고, 트위터 하세요? 안 합니다. 트위터 하세요? 제가 글을 쓰진 않고 보기만 합니다. 네. 저도 트위터 사실 안 해가지고 뭔지 잘 모르고, 멘션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트위터에 글을 올린다든가 페이스북에 뭔가 글을 올리는 것들을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한 20년 전만 해도 묻혀버렸을 것들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내 목소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는 장이 생긴 거예요. 기사가 있고 기사 아래 댓글들을 보면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위에 올라오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개개인의 생각을 깊숙이 드러낼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든가 혹은 비판을 한다든가 이런 검증의 장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목소리를 표현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좀 심도 있는 검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들이 개진이 된다거나 그러긴 약간 어렵지 않나요? SNS 환경에서는. 그럼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그걸 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그걸 할 능력은 되지만 원하는 사람이 있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비평가들은 자신의 의견을 담아서 어떤 영화에 대한 비평을 길게 자기 블로그에 올려요. 그럼 그걸 보고 나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또 반박글을 누군가 올리겠죠. 이렇게 설전이 오간다든가 일종의 전쟁까지도 블로그를 통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되게 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출판을 한다든가, 오히려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100분 토론에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것만이 대화라기보다는 한편으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도 앞으로의 어떤 나아갈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고대에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18세기 영국이라던가 프랑스 얘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커피샵, 그러니까 커피하우스, 프랑스에서는 소위 그 살롱, 술집이 아니고요. 살롱 같은 데서 지식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 안에서 뭐 하찮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물론 항상 품격 있는 얘기만 하진 않겠죠. 하찮은 이야기, 뭐 스포츠 얘기도 했을 거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문화가 명백하게 있었다는 거고, 물론 이제 이 작가의 과장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교적인 문화가 산업혁명이나 시민혁명 혹은 과학혁명에 이르기까지를 잉태해낸 어떤 문화적인 원동력이 아닌가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대화 문화, 사교 문화에 비했을 때 오늘날에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의 장이 과연 이게 확장됐다고 볼 수가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위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깡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대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혼자 있는 편이고 제가 평소에 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네. 조용히 듣고 있다가 네.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던지시죠. 그러니까 저도 그 독실님 같은 프로 대화꾼은 아니에요. 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고 한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제가 관찰하는 어떤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대화와 소통의 장이 마냥 확대된다고 사실 그렇게 장밋빛 전망을 했죠. SNS나 인터넷이 발달한다고 해서 소통의 장이 확대된다고 장밋빛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반대로 만약에 그럼 그때 그 차집에서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던 그 지식인들의 집단이 지금 이 세대에 있다면 여기에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하는 그렇죠. 것들을 많은 사람이 네. 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하지 않을까요? DC 인사이드나 OU에 막 몰려 있겠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고. 네네. 집에 보내주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 질의응답도 받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대너비아스의 어떤 가장 뭐랄까 그런 좋은 점 아닙니까? 아쉬우면서 끝내는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크게 열어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가야지.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돼서.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간단하게 하면서 총 정리까지 강생께서 해주는 걸로 하고서 질의응답 받고 집에 가서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대화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대화의 역사를 이렇게 짚어줄 줄 몰랐어. 진짜 옛날 구약에서부터 그리스까지 봤고 깡쌤이 준비했었던 근대까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화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고 이상적인 대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 되는데 각자 한마디씩 한 다음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누구부터 해볼까요? 먼저 하시죠. 제안은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아쉽네.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얘기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불만이었어. 그렇게 SNS를 하는 청소년들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얘네들은 사랑 고백도 카톡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비난하셨거든요. 손편지를 쓰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새로운 미디어나 매체가 등장하면 두렵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새로운 매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매체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접근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의 청소년들이나 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그 짧은 문장, 그 다음에 전파를 통한 그 전달에서도 보통 사람, 어머니 세대나 부모님 세대들이 느꼈었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나 매체가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깡쌤 얘기도 좀 듣고 이분이 상정했었던 대화의 이상적인 측면을 좀 들으면서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 우리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감성. 실제로 눈과 눈을 대면해서 나누는 대화가 SNS는 따라올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더 대화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예전에 80년대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드라마는 아닌데 미국 드라마인데 거기서 그 장면이 나왔었어요. 사랑 고백을 해야 되는데 믹스테이프를 만들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 고백은 직접 너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믹스테이프를 전달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누군가가 카톡으로 야 너 나 사귈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믹스테이프를 만들어서 믹스 CD가 되려나요? 그거를 주는 것 자체를 되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 테이프는 아날로그가 맞기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경악을 할 거예요. 나중에 야 너는 사랑 고백을 네 머리에 꽂았던 USB를 빼앗고 쟤한테 줬어? 이렇게 그죠? 에러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게 하나씩 단자가 달리게 되고 꽂았다가 나의 마음점 뭐 이렇게 복사를 했고 HWP 복사했고 이렇게 주고 한번 읽어봐라고 하겠죠. 그러면 정말 오류 없이 에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물론 의식에 대한 토론을 또 해야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최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들으면서 이런 진정한 대화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정한 대화를 집에 가서 아내랑 하려고 시도를 하면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내가 뭔가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소크라테스가 돼서 자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내가 이해한 게 맞나 봐봐.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거든요. 근데 모든 장소에서 대화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부장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저 부장님, 그러면서 그 소크라테스적인 대화를 시도하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화가 즐겁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감을 하신다면 대화할 수 있는 장을 하나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장들이 사실 좀 홍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그 카페에서 있거든요. 소모임들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솔직히 좀 가본 적은 없는데 글들을 보면서 와 저기 가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는 대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광의로서의 대화가 아니라 지금 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어떤 협의로서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따로 내서 만약에 어떤 모임에 참여를 해서 대화하는 그 모임에 참여한다면 되게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정말 짜증이 나면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하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한테 너무 많이 질문하지 마세요. 하여튼 농담입니다. 난감할 때가 많아요. 준비 안 해온 것도 막 질문하고 이래서 어쨌든 간에 프로 대화꾼의 어떤 소감을 들었고 지금 독실님께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고 하셨죠? 맞죠? 즐겁죠? 재밌죠? 그렇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네. 이 책의 저자도 일종의 이런 지적 대화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의 가장 큰 이점은 뭐냐면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게 제일 즐겁대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고백한 작가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뭐 일방적으로 뭐 지적 이런 형태의 어떤 진정한 대화가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진단을 하는 건 물론 이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 다를 거긴 합니다만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말을 하고 사니까 나는 대화를 잘 하고 있어. 혹은 이제 나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다들 하실 거예요. 주변에서 보기엔 굉장히 꽉 막힌 사람이고 굉장히 고집스럽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자기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진정한 대화 혹은 소통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남의 말에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관점이 설마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차단하지 않고 기분은 나쁘지만 한번 드러나 보자 까지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인 건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구절 중에 제 마음에 좀 쏙 들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적으로 침체되거나 기이한 관점을 내놓을 것이다. 이제 데이비드 흉이라는 철학자가 했던 얘기인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주변과의 교류가 없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되게 충격적일 때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도 그렇고 괴기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상한 경우도 많고 한데, 그래서 이 저자가 진정한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서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 저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머 감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머라고. 그래서 대화 상대방을 좀 가볍게 조롱하거나 가볍게 좀 비꼬거나 할 수 있을 만큼의 유머 감각도 사실 진정한 의사소통, 그러니까 대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그게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겠다는 어떤 자세가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화내고 정의감을 부르짖고 죽창을 던지려고 하기보다는 좀 웃고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고 가볍게 조크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양인 이라고 저는 그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번 되려고 노력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박수는 질의응답을 다 받은 다음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바로 시간을 너무 많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뒤에 약속이 있으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약속은 빨리 취소하시고, 질의응답을 많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 정도 이런 기회를 많이 갖고 싶거든요. 대면해서 얼굴 보고서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몇 분만 좀 받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받을 거냐면은
오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었었는데 난 어떤 면에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도 있어. 두 번째로는 저희 팬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대너비아 청취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지대너비아 관련돼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를 불특정 대상으로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 특히 누군가를 찝어서 독실히 너 대답해라 라고 해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희님께 질문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김도희님한테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하시면 제가 어떤 영적인 수신을 통해서 목소리까지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택우라고 하고요. 가끔 쓸데없는 말이라고 편집하시잖아요. 뭐 독실님 곡성이라든지 도희님의 산 타는 이야기라든지 혹시 그걸 편집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특별편으로 한번 내주실 생각은 없는지. 이걸 방송을 안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중에 갑자기 음악이 나오면서 편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편집했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그게 다 편집 당했을 때는요 진짜 이유가 있어요. 맞아. 들으시면 나한테 이걸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란 생각을 하시게 될 만한 내용들을 편집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 이유가 있고 보통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 얘기하죠. 이거 편집해야겠지? 이거 편집해 주세요. 본인이 이거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모아서 올리는 일은 저랑 없을 얘기를 모아서 올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23살 김정균인데요. 그 내용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두 가지 있는데 대화랑 소통이랑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대화랑 소통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분리된 개념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이 책의 저자가 규정하는 대화라는 것은 일종의 쌍방향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어떤 의견 교환의 과정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통이 더 넓은 범위인가요? 일방적인 소통도 있으니까 그렇죠?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SNS 독실님께서 SNS 때문에 이제 의견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소수의 의견도 더 쉽게 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추천수를 많이 받은 의견이 맨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람들은 좀 자기가 위축되고 의견을 표현을 못하게 될 수도 이런 경향도 많고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도 좀 있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첫 대해서 댓글의 중요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첫 댓글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주류의 의견이 아닌 사람들은 좀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근데 반대로 생각해요. 오히려 웹이기 때문에 내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의견을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200명이 모여있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한 누군가 연설을 했는데 나를 제외한 199명이 저게 막 옳다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막 환호를 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손을 들고 근데요 하고 질문하는 건 소크라테스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19세기 혹은 18세기의 커피숍에서 일어났던 토론은 일상적인 사람들은 그 커피숍에 드날들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오히려 정말 소수의 지식인들의 세상이었다면 당시는 저는 지금은 오히려 한 명 한 명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넘어서서 그런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사실 한 명의 의견일 뿐이고 사실 집단의 어떤 시민 전체의 의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취사 선택돼 갖고 마치 대등한 의견인 양 제시될 수도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오히려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그게 좀 민주적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일종의 여론 쏠림 현상인 거죠. 꼭 뭐 SNS를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뭐 TV나 뭐 이런 신문 뉴스 같은 미디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예.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이런 쏠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비판하다가 돌아가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투사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들은 현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있고 그런 분들을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분들. 그런데 그게 자기의 어떤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말 쿨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현대에 있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조명되기 쉬운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분명히 진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진보적이다로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용인에서 온 용인 시민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마지막 질문이다 보니까 오늘이 2016년 디지털 북페어 코리아에 여기서 강연을 진행하시는 거니까 궁금한 게 각 패널분께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재밌게 읽었거나 아니면 추천해주고 싶은 책 한 3권 정도씩만 이렇게 추천해주시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진해노벨 1권, 2권, 시민의 교양. 너무 잘 돼 있어요. 농담이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거면 진짜 미친놈이겠죠. 답만 얘기하고 이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경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알아야 되고 왜냐면 얘기 안 한다고 했죠. 짧게 얘기하면 서구 사회는 어쨌든 성서 기반의 사회인 거고 100번 양보해도 서구가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건 사실인 거잖아요. 서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데 서구의 기반이 되는 것은 성서기 때문에 성서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성서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는 절반의 세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베다나 우파니샤드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파니샤드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공산당 선언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너무 놓치고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 경계 너머가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그 3가지 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은 일반 물리학, 일반 생물학, 일반 화학 이 3가지를 읽으시면 정말로 이걸 좋아해요? 아니 그냥 3가지를 뽑아서 말씀하라고 하셔가지고 그 3개를 읽으면 그러니까 읽는 게 아니죠. 공부를 하면 되게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여기 수학의 정석도 집어넣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수학의 정석, 일반 물리, 일반 생물을 읽어라. 네, 화학을 빼고 굳이 얘기한다면 그 2가지, 3가지 재밌을 것 같네요. 사실 이렇게 급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대처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최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겹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한 권을 뺐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 우파니샤드요? 네. 그랬을 때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제 롤 자체가 그쪽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냥 저는 정말 그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정말로 믿어요.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그것만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 치기 어린 생각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있었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중요한 인문학 책이 많다는 걸 생각하지만 여전히 같이 생각하는 건 교양으로서의 과학을 같이 공부하는 거는 정말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들을 계속 하셨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종교학적 책이 그냥 저한테 충격을 제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 사장이 가끔 하는 얘기 중에 뭔가 나랑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책들을 읽어보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읽었던 책 중에 신의 가면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조지프 캠벨이라는 신화학자가 쓴 책인데 그냥 전 세계의 신화들을 갖다가 이제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책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늘도 계속 얘기 나왔던 소크라테스 대화편들 그 중에 향연이나 이런 거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술술 읽히니까요. 그냥 그 정도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시민의 교양? 시민의 교양.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책이 제일 정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긴 시간 동안 이제 자리를 계속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만남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계속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로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불안해진 신들은
아이들의 저항이 두려워 말하길 너희들은 망치로 쳐 죽이리라. 그 거인족처럼 그때 제우스는 됐어 내게 맡겨 저들을 번개 가위로 자르리라. 저항하다 다리 잘린 고래들처럼 그리고 벼락 꽉 잡고 크게 웃어대며 말하길 너희 모두 반쪽으로 갈려 못만 날이 영원토록 검은 먹구름 몰려들어